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쉬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출발을 그래도 양호하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주말과 이 연휴 사이에 환율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났어요. 대만 달러가 일단은 초강세를 스타트를 끊으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우리가 쉬는 사이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달러는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됐죠. 우리 시장에도 오늘 장 출발할 때 무려 25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1,380원대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여전히 1,380원대로 내려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환율의 하락이 나타났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야 할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동안 그래도 실적이 잘 버텨줬던 수출 기업들이 좀 부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워낙 강세입니다. 그래서 네. 워낙 강세 수혜주, 대표적으로 항공주, 면세점 관련주가 또 이익을 얻는 그런 하루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타격을 좀 네, 입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뭐 관세, 제약바이오 섹터 한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움츠려든 그런 모양인데, 사실 우리 기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흐름도 있고요. 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약바이오의 양도 좀 상당해서 윈윈 전략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타격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주가는 좀 제약바이오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업종 종목들이 많습니다. 연휴 사이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이슈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이슈 브리핑 싱크풀 오랜만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휴를 쉬고 오는 동안, 연휴 동안에 해외 시장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제약바이오 쪽의 관세, 그리고 콘텐츠, 영화 관세도 부과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깜짝 놀란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반응은 받지 않았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코스닥 시장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잖아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세를 크게 나타내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역시 대선 관련해서 주말 사이, 연휴 사이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보수 진영의 후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역시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 그리고 대선 정책 테마주들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휴 사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가는 상황,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중국 쪽의 위안화도 지금 어떻게 출발할지를 오늘 상황을 잘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 완전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휴 사이에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많았고, 여기에다가 이 통계를 살펴봐도 지금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에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공주의 오늘 상승을 나타내는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는 이제 이 중국 쪽에서의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방산 조선이 역시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 최근에 가장 강한 업종 두 가지인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인도가 파키스탄의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카슈미르를 포함해서 9개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 인도와 또 파키스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최근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인도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포함해서 작은 이 방산주들도 다 일제히 튀어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최근에 자꾸 트러블이 생겼는데 캐나다 쪽의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 공동 입찰 손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SK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증권주들도 최근에 좋죠. 증권주들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증권주들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증권주도 함께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좋지 않은 것 원전입니다. 원전은 또 어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이제 우리가 사인만 남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체코 법원에서 이 사인을 하는 것을 당분간 중지시켜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 미국이 계속 이야기는 했죠. 중국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제 곧 돌입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자, 9일과 12일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 상무부에서 중국 대변인 명의의 홈페이지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협상 중국 대표로 스위스를 방문해서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가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연휴 사이에도 이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의약품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도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장 승인을 단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선 우리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연휴 사이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수입 영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지 않고 해외에서 제작한 영화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요즘 콘텐츠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콘텐츠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영화에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 헐리우드 쪽에서의 반발 굉장히 좀 컸나 봅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 나서 결정을 해보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관세, 제약바이오 컨텐츠 전반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와 콘텐츠 관련주를 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냥 제약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궁금하실 수 있어서 골라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료 의약품 위주로 CDMO 위탁 개발 생산을 실시를 하잖아요. 근데 원료 의약품 DS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약가의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서 결국 관세 영향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이들의 고객사, 그렇다면 뭐 제약사가 될 수 있겠죠. 상대방 제약사의 판매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또 쓸 수가 있어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다 제약업종의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8% 하락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 미국 내에 판매하는 제품이 7개 정도가 됩니다.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9개월간의 재고 이전을 끝냈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악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또 세우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흐름도 있어서 이런 흐름들 또 무시할 수 없겠죠.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캐나다 이외에 이전부터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자체도 6개월 내,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미국 내 제품 판매라는 부분입니다. 수출되는 그런 제품들 6개월 내 재고를 확보했다라는 이슈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연상이 되실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데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는데 2일 날 지난 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오늘의 하락은 6거래 만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CJ ENM은 이 이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내 OTT 업계는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만 보면은 쿠팡 플레이,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등등이 지난달에 이용자 수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빙과 웨이브 빨리 합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ENM 오늘 2.5% 하락하면서 6만 원 선에 위치해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약바이오가 타격을 입고 있는 거고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오후장에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체코원전 이야기인데 참 체코원전 이거 사인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마지막 최종 계약을 앞두고 이번에는 프랑스가 또 태클을 걸었습니다. 자, 체코 법원, 체코의 브로노라는 지방 법원이 있는데 브로노라는 지역의 지방 법원이 두바니크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락스 전력공사가 제기했던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의 원전 본계약 체결 서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 원전 관련된 인사들이 체코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러 간 거였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어제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사인은 못하고 다른 것만 하고 올 것 같은 이 지금 상황입니다. 자,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게 결정이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체코 경쟁당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를 했는데 체코 법원이 이 행정소송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서명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와의 계약을 취소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서명을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유보해라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 정부 인사들이나 원전 관련 인사들은 지금 가서 좀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공식 계약 이 사인하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의 일정과 MOU 체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단순 연기된 것일 뿐이지 이것이 뭐 취소된다거나 아예 결정이 번복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일단은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금 계속 뭐 하나씩 자꾸 삐끄덕거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가 흐름이.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큰 충격을 받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두산에너블레티 장 초반만 해도 10% 넘게 하락하다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또 주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체코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가 지금 계속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사인이 어려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지 아니면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구성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면은 오늘 하락이죠. 대표적으로 한전기술, 한전 KPS, 오늘 한전기술은 5.3% 하락을 하면서 62,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한전 KPS는 2% 가까운 약세를 보이면서 42,4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제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2.7% 약세 26,0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택 2 플랜트 수주 긍정적 체코 원전 모멘텀까지 이렇게 붙었는데 오늘 그 돌발 악재로 1.6% 하락하면서 3,54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그 한수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26,450원 선 보여주고 있고 지난 거래일까지만 수급적인 포인트 봐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16거래 연속 이어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 무역 전쟁이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리스크 속에서도 외국인이 한국전력을 산다. 이거는 환율의 영향과 정책 호조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이 좀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라는 흐름들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한국전력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또 우리가 쉬고 온 사이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약간의 기싸움, 약간의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입찰 관련해서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만 한번 단독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을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 정비시설과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잠수함을 4척을 2035년까지 이제 인도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한 33조 원 규모, 240억 달러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 손을 잡고 입찰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따내게 되면 어쨌든 두 기업에게 모두 좋은 거잖아요. 미국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역시 잠수함 사업, MRO 사업도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함과 관련해서는 경기를 타지 않잖아요. 경기를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주와 매출과 이런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캐나다의 쪽에 사업을 과연 따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방송이 이야기를 했는데 2035년까지는 일단은 잠수함 4척을 수주하는, 도입하는 이 목표를 제안을 했고 K9 포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에 함께 뭔가 입찰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방산도 함께 엮이면서 방산주들도 오늘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방산주들이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선 방산이 지금 함께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나 블록딜이나 뭐 유상증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도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주가 상승 계속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원팀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라는 얘기이고요. 하나오션은 DS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2만 원을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저선가 물량 이런 부분이 감소를 하면서 이익 개선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영업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실적은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게 목표 주가 상향의 원인이다라고
발표 밝혔습니다.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넘는군요. 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한 달 새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9천 원 상승하면서 41만 8천 원 선을 현재가 터치한 그런 모습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후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1.4%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 위에서 무난한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하반기 이익 개선에 대한 전망치 지속적으로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오늘 14,870원 선 보이고 있고 친환경 선박, 그 엔진 부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하나엔진, 친환경 선박이 많이 주문이 되면은 그 엔진 수요도 늘어날 테니까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1%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하나 엔진도 28,000원 선 찍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보면은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한 그런 대형주들이 상당하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데일리 이슈 필터로 종목별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산재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한 가지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오늘 외국인이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적인 부분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아침장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네. 바뀐 거는 같아요. 아침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 금융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는 있으나 그래도 뭐 의외로 오래 쉰 것보다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가는 섹터들은 눈에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 한정 같은 경우도 참 잘 가네요. 외국인들이 정말 쉬지 않고 4월부터 한 달 가까이 주구장창 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많이 돌아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섹터들,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또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뭐 2주 이내로 바이오 관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미국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제약 바이오 많은 것들을 이제 어찌됐건 수입을 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인도가 정말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뭐 중국이 제일 높았었는데 인도가 일부 올라오면서 뭐 인도, 중국, 그다음에 유럽 이쪽이 이제 주요 타겟
층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외로 뭐 잘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이런 바이오 쪽에 대해서 그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장이랑 원료 수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6개월치 재고는 확보해놨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됐건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기술 이전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관세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로열티 받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대략 조금 매수의 기회가 반대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뭐 그렇게 전반적인 섹터를 보시면은 크게 악재는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이 뭐 FOMC 회의 결과 뭐 이런 걸 기다리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네.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 네네네네네. 아닙니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신, 궁금증 남겨주신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강세인데 네.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 네, 항공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대한항공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대한항공이 오른 게 항공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일까? 아니면은 이제 항공 쪽에서도 MRO 바람이 조금 살짝 불고 있습니다. 네. 카이도 갔다고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가고 대한항공도 갔다고 하니까 이 훈풍이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대한항공이 거의 6% 이상 제가 볼 때는 급등한 걸로 보였었는데, 이게 조금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아직 그 MRO라는 방산을 갖다 붙이기에는 항공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반대로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LCC는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정말 많은 섹터가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터.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이번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라고 해서 5일 쭉 쉬었잖아요. 이때 뭐 중국 내에서도 많은 여행객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로도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플러스 알파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 LCC 관련주들이 제주항공 이후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1분기, 2분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그 항공주에서는 사실은 비용적인 걸 많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적용이 많이 되는 게 환율이랑 유가입니다.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가 어찌됐건 유가를 자꾸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진율은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 사실은 1,500원대까지 저희가 예상을 했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나쁘지 않고요. 네. 아마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더라도 1,400원 초반대 정도까지밖에는 안 될 거예요. 뭐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라고 하면 마진 방어도 어느 정도 괜찮다. 여행 계획은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대한항공보다는 차라리 LCC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국내로 놀러 오는 뭐 중국 관광객의 증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큰 항공사보다는 LCC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관련 기업들 굉장히 급락을 했었고, 맞아요. 정유장 시작했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데,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원전 관련된 건 조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심지어 사인하러 가신 분들도 진짜 그러니까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야 정지하지 마 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저번 달에 어찌됐건 그걸 기각 내용이 나오면서 뭐 무조건 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거의 이제 7일 날 본계약하는 거니까 사실 저희가 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스톱이 된 게, 야 이거 완전 취소될 수 있는 거야라고 또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뭔가 이제 법원에 1심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불복하지 않습니까?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딱 5개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랑 러시아 있습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는 대부분 지네 거 지네가 한단 말이에요. 여기 걸 이제 가져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지금 글로벌해서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건수만 13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0건이 넘는 거에서 세 나라가 나눠 가져야 돼요. 프랑스, 지금 우리한테 어차피 시비를 걸었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사실은 계속 치고받고 할 건데 웨스팅하우스랑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이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하나 남은 건데 프랑스가 사실은 우리나라랑 그 여러 가지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비싸고요. 공기를 못 맞춥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어찌 됐건 체코 원전을 빼앗길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 초반 딱 시작할 때 8% 정도 빠졌어요. 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보니까 네. 오늘 장 시작할 때 보니까 그냥 빠지고 시작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낙폭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을 그래도 좋은 뉴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거는 같고 다만 기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건 불복에 대한 의사를 밝힌 건데 그에 대한 얘기가 또 결론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빨리 그렇죠.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체코 정부 측에서는 네. 지금 우리나라와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과연 우선 시장에서는 그래도 해석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개장 직후에 정말 깊게 하락하며 출발했는데 네. 현재 그래도 한 3%가량 하락을 하고 낙폭 있는 줄였어요. 모습입니다. 낙폭 많이 줄였거든요. 맞아요.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있고요. 한전 관련한 이제 한전 기술,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네.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도 사실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대부분 다 빠졌죠. 근데 저는 반대로 뭐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구간으로 잡으셔도 될 오히려요?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내일장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에 이제 조금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살짝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보면은 21선 밑에 거의 60일선까지는 그래도 지키고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래도 하락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는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코 정부에서는 지금 프랑스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네. 우리나라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서 얘가 항소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항소한 거죠. 네. 잡아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의 구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앞서서 시장 이야기 해주시면서 바이오도 그렇게 염려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쨌든 관세만 딱 얽혀 있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변동이 크다 보니까 네.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품목별 관세이면 또 미용 관련된 거, 뭐 이쪽은 또 관세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그냥 좀 관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빠져요.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관세한다는데 그럼 그냥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첫 번째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수지 타산을 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기존 품목 관세 되기 전에 사실은 일반 관세부터 시작을 했죠. 나라별로. 그때 다른 바이오 종목은 다 빠졌어도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텼습니다. 왜 버텼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니까 CDMO 하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얘네들이 자체 생산해서 갖다가 파는 것보다는 얘들은 위탁 생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얘네들한테 위탁 생산을 맡겨서 그걸 자기가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거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얘네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CDMO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종목이 크게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관세 부과를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기존에 미국 쪽에서는요.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1등이 중국이었고 2등이 인도, 3등이 유럽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인도와 유럽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니까 결론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작년에 확정이 딱 되면서부터 이게 조금 많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중국 쪽에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황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작년에 이미 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게 글로벌 빅파마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 비중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드를 왜 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인도랑 유럽 쪽에서도 어찌됐건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좋은 걸 조금 많이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조금 나온 게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대부분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램시마, 진펜트라, 그다음에 위플라이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9개월분의 재고를요 다 옮겨다 갖다 놨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를 직접적으로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재고 소진 이전에는 충분히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쨌든 이러한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많이 물량을 좀 이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정말 조선주들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 하면 좋은 소식으로 덮어버리고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캐나다 쪽 좀 주목하고 계신 거죠?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게 또 항상 들어와야 또 이제 노를 걷는 거잖아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잘 갔어요. 왜 잘 갔냐는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캐나다 잠수함 쪽에 대해서 얘네들이 따로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힘을 합쳐버렸습니다. 힘을 합쳐서 그냥 같이 하자라는 게 나왔었고 사실 그 캐나다 쪽에서는요 지금 원하는 게 3,000톤급 잠수함이거든요. 3,000톤. 크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그 KSS-3 된 거 잠수함을 이미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됐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굳이 싸울 바에야 같이 해서 캐나다 거 따고 나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을 또 현대중공업 손을 잡았잖아요. 또 전략적으로 또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번에 잠수함을 하면서 제안서를 낼 거 아니에요. 이 제안서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캐나다 안에 MRO, 유지보수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서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국이랑 캐나다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거 MRO에 대한 것들도 수주를 따올 게 확실히 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선 섹터는 뭐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들고 계셔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럼 이제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때마다 이제 요즘에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냥 조선 섹터 다 들어가고 기자재 포함된 ETF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한 고민되실 때 고민될 때는 이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별로 그래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대형 두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 있고요. 우선 맞선을 잡은 하나오션까지 보게 된다면 두 개의 차트가 좀 비슷하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둘 중에 그래도 하나를 뽑아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기존에 이제 어찌됐건 실적 자체 가지고 있는 실적도 안전하게 더 잘 가고 있고요. 하나오션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죠. 두 번째는 하나오션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던 건 사실 저는 MRO 빨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쪽에서 레퍼런스가 조금씩 더 쌓인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하나오션에만 MRO를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도 봐보세요. 오늘 대한항공이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랑 올라
놀랐던 게 항공 쪽에서도 MRO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 쪽이랑 항공 쪽에서 어찌됐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네네. 그러면 많은 기업들한테 어찌됐건 이걸 뿌려서 줘야 정비도 빨리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정비하는 게 시간이 하루 이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상승 폭은 HD 현대중공업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선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도 기대되는데 종목명은 뭘까요? 펜오션입니다. 페노션이요. 네. 생뚱맞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오늘 아침장에서 의외로 해상 운임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펜오션. 물동량이 막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해상 네. 운임하면 생각나는 게 크게 HMM이랑 네. 그다음에 뭐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펜오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자동차 물동량에 큰 영향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펜오션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어찌됐건 벌크, 네. 탱크,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도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LNG 운반선 네.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벌크선 할 때는 저희가 BDI 지수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BDI 지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1118포인트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작년 동기 대비하면 한 38%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크선 쪽의 영업이익이 10%가 줄긴 했습니다. 네. 근데 1분기 매출이 1조 3천억이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 42%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벌크 20% 올랐고요. 컨테이너 40%, LNG선이 21%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BDI 지수가 제가 밑에 자막에도 써놨지만 1,400선까지 최근에 반등을 또 했어요. 그러면 네.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전체 영업이익에서 LNG 운반선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뭐 비중도 그리고 많이 늘었어요. 거의 28% 정도 늘었는데 앞으로 하드캐리는 LNG선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LNG로 에너지가 많이 변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운반하는 거는 사실은 매출은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네. 맞춰서 얼마나 많은 배를 사실은 펜오션이 가지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1분기 때가 LNG 선박 3척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척입니다. 내년 1분기 기준으로 12척이고요. 중간에 중고 선박까지 또 체크하고 있는데 이거 장기 대선 계약 다 끝났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카타르랑 쉘 에너지랑 다 대부분 끝나 있기 때문에 그냥 배에 가져오면요. 매출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네.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한 1,5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수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관심은 덜했지만 실적이 괜찮고 기대감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상단이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전고점이 네. 4,000원이었는데요. 네. 4,000원을 뚫는 건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3,9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펜오션 목표 주가 3,9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경제의 독립선언을 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장들은 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제조업은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데요. 연합군에 대한 군수물자를 비롯 다양한 생필품들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성장한 것이죠.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하던 나라들 사이 미국은 홀로 경제적 부흥을 누렸죠. 그리고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걸프전을 치르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자본력을 모두 갖추게 된 미국. 이후 풍부한 자본력과 인재를 활용해 기술 혁신과 창의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게 되는데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과 함께 IT 산업을 주도하며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제조업을 대체하는 경제의 핵심 축이 된 것입니다. 이후 경제적 호황기를 누리며 미국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미국의 시민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 속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했고 이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약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며 미국의 제조업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공장을 다시 미국에 지으려고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무역 갈등을 겪으며 미국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취약성을 드러냈는데요.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기술 보호를 위해 자국 내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세계적인 관세에 폭풍을 일으키며 제조업 부흥을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러한 흐름 속 알아야 할 정보들은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상승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해서 조금은 아쉬운 상황. 제약바이오가 역시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중국 쪽에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연휴 사이에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50bp 0.5%포인트 낮추겠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1조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전격적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의 협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국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스탠스가 달라졌고 중국은 지금 환율이 움직이니까 움직임이 나타나고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번 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체크를 해보면 이런 반응들 때문인가요?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노동절 연휴 쉬고 어제부터 중국 시장은 개장이 됐는데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1.17% 상승하면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7%대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 홍콩은 더 빠르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2% 넘게 강한 반등으로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약보합권 수준에 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들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연휴를 쉬고 왔는데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투자 포인트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사이에 또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팔란티어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팔란티어 실적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연휴
잘 쉬었죠? 네, 잘 쉬셨습니다. 잘 쉬었는데 시장에는 뭐 너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중국상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관세에 여기저기 제약바이오 콘텐츠에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체크해 보셨어요? 사실은 뭐 팔란티어 실적은 너무나도 좋게 나왔죠. 네, 잘 하나하나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말씀을 드릴 테지만 대단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0% 넘게 빠진 것. 급락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팔란티어를 투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우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의 이번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9%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것은 8억 390만 달러, 즉 9억 달러 미만이라는 거예요. 9억 달러 미만이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분기당 아직 10억 달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매출의 성장률은 좋지만 매출 자체가 10억 절대치 액수가 그렇게 크지 높지는 않군요. 않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번에 가이던스도 대단히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를 약 39억 달러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39억 달러라는 거는 지금 9억 달러가 이번 분기에 안 되고 다음 분기에도 안 된다니까 3, 4분기에는 10억 달러가 넘을 거라는 거잖아요. 성장률이 지속되면은. 그러면 대단히 좋은 성장률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매출이 40억 달러밖에 아직 안 되는 그 정도의 작은 회사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성장률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룰 오브 40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네. 룰 오브 40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순이익률하고 그다음에 이익률과 매출 성장률 네. 이 부분을 합치는데 보통 40만 넘으면은 건실한 기업이다.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난 4사분기 2024년 4사분기 때는 룰 오브 이 40이 81이었는데 이번에 83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고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기업이다. 네. 이런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하나 이번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뭐냐면 전체 이제 우리 이제 이 팔란티어의 고객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거버먼트 정부 부분이 있고 하나는 커머셜 그러니까 즉 민간 부분에서의 고객 수인데요. 고객 수가 증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각 고객당 매출도 뭐 중요하겠지만 고객 수가 증가하는데 전체 상업 부분의 고객 수가 46% 증가했어요. 이건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부분의 미국에서의 상업 그 고객 수는 65%가 증가했거든요. 미국 기업들. 네네네. 65%가 증가했다는 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65%가 미국은 증가했는데 전체는 45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미국 외에서의 성장률은 미국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입니까? 유럽하고 아시아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우려하는 거죠. 이거 혹시 미국 관세 전쟁의 어떠한 영향으로 미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즉 미국은 64%가 성장하고 65%가 약 성장하고 네. 전체가 46% 성장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미국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이번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팔란티어의 제품군으로 또 따지자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고객으로 하는 고담이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고객으로 하는 파운더리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추가가 되었죠. AIP라고 있죠. 이번에 AIP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처음으로. 네. AIP 컨퍼런스에서 하이네켄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3년 걸릴 거를 팔란티어 때문에 3개월 했다. 네. 엄청나게 지금 기업들이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팔란티어와 함께하면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이네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정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팔란티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은 민간 기업에서 하이네켄 같은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활용해서 그러면 어떤 3년이 걸릴 걸 어떻게 3개월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게 약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뭐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P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과거에 온프레미스 기업의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서 SaaS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서
즉 뭐 특히 세일즈포스가 그때 급성장을 하죠. 네네네. 세일즈포스에서 이런 솔루션, 우리 ERP도 세일즈포스에서 뭐도 이렇게 갖고 오면서 대단히 원래 기업들이 쓴 솔루션들을 빠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사스가 들어오면서 네네. 세일즈포스가 성장했던 초기에 정말 높은 성장률로서 세일즈포스가 성장을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AIP를 쓰게 되면은 사스처럼 이런 솔루션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때그때 만들어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스를 통해서 세일즈포스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많이 썼지만 네. 이것이 100% 자동화를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이 부분은 여전히 수동으로 예를 들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AI로 여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요즘 이제 AI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즉 지금까지는 엑셀이라든지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했던 그렇죠. 부분들을 입력해야 되는 거. 자동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분석을 해야죠. 업무 분석에 맞춰서 컨설팅도 받아야 되죠. 전문가가 와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고 트라이얼 에러를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 안정화를 시켜야 솔루션을 되고. 안정화와 개선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다 인간이 와서 외부 그렇죠. 컨설턴트가 와서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와서 이 작업을 해주다 보니 회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적용하는데도 저항감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훨씬 더 AI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노하우들이 더 집약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지금 팔란티어의 솔루션들을 채택하는 채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이건 대단히 좋은 신호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동아 오츠카가 쓴다든지 네. HD 현대에서 쓴다든지 이런 고객들이 늘어나고는 있죠. 하지만 이 성장률이 미국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알렉스 카프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미국 비즈니스가 불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너무 관심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성장했고 유럽과 아시아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팔란티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팔란티온 그래서 알렉스 카프가 미국의 비즈니스는 불타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것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뭔가 이 언밸런스가 발생하는 것이 미국에서만, 혹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를 하방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PER이죠. 이 주식장 순이익률이 여러분 팔란티어가 654입니다. 네. 이거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테슬라의 성장 시기하고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의 PR이에요. 이런 PR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미래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죠.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PR을 여러분 과거를 지향하는 지난 12개월의 어떤 매출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654라는 것은 진짜 미래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이 기대감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팔란티어가 성장할 것에 대해서는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네네. 이미 해자도 구축이 됐고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 654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펀다멘탈이 매출 성장을 통해서 메꿔줄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예,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목표치가 그 펀다멘탈이 쫓아가야 될 것이 너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그래도 이 팔란티어의 주식은 여러분 2022년까지만 해도 거의 민간이 90%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지금 민간이 44, 지금 기관이 48%를 가지고 네.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제가 이걸 영어 표현으로 스트레치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654를 갖다가 쫓아가는 과정에서는요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높은 기대치가 있다 보니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력이 큰 사람들은 내려가더라도 이 팔란티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기업 성장은 계속 될 것이니 이거를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흔들리면서 횡보를 오래 한다든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약해지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주가에 많은 변동성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PER 자체의 654라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견뎌나가면서 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팔란티어에 투자하신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12%가 하락한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너무나도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중심의 성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654에 대한 PER 654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 변동성을 부담으로, 의미한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일부 아마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좀 분명히 존재할 네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12%가 하락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변동성들은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팔란티어의 주가는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하기 전에는 계속 무섭게 상승을 했잖아요. 주가 자체가. 그러다가 저도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온도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이번에 어쨌든 관세 이야기고 주가가 쭉 빠졌다가 다시 또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일단 수익 실현해놓고 다시 또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자라는 심리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이 전화가 와서 네. 팔란티어 주식을 좀 살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네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고점이고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실적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 위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사람들이 이 주가가 선반영됐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4분기 때는 여러분 아시면 완전 서프라이징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그때 엄청나게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올라섰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번에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줄 알고 미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지난주에 계속 올랐잖아요. 지난주에 올랐던 것이 이미 선반영돼서 잘 모르겠다. 사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만 형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니까. 근데 사는 시점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판단을 하셔라라고 했는데 제가 사후 전화는 안 했어요. 언제 샀는지 또 물어보면 가슴 또 내렸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1년 정도를 갖고 있을 분들이라면 저희 형은 1년 정도를 갖고 있겠다고 얘기를 해서 추천을 했었는데요. 1년 정도를 갖고 있겠다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저는 추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팔란티어의 가이던스도 좋고 네. 그리고 팔란티어가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자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경쟁 업체가 쫓아올 수 없는 그들만의 어떠한 방어선들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팔란티어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데이터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특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국방과 관련돼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데이터를 쌓았죠. 육박을 예.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데이터를 누적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질적으로 쫓아올 수가 없고 지금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커머셜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 고객 수가 대단히 급성장하고 네네네. 있으면서 각각의 기업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특히 은행권들이 원래 가장 많이 팔란티어를 사용했었는데 네네.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맥주 만드는 하이네켄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확산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누적되는 데이터들이 누적될수록 훨씬 더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고객이 늘어나고 다시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가지게 되면서 해자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좋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런데 이 지금 거의 3,600억 달러인가요? 이 정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네. 가치 평가가 이미 선반영된 것인지 이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팔란티어가 계속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논쟁에 따라서 심리가 움직이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가질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도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의심의 단계에 있을 때 엄청난 고밸류로 이제 책정이 되어서 과거의 실적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로 주가가 튀어오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쨌든 엔비디아, 테슬라는 증명을 해주면서 증명을 해주고 뭔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 황이 확인을 시켜주면서 입으로라도 확인을 시켜주면서 주가를 끌고 가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되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핵심은 AI 경제는 건실하다라는 거죠. AI 경제는 건실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발표했던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한 $850억 투자 계획을
오히려 증액했죠. 30억 달러를 더 증액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결코 줄이지 않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650억 달러를 갖다가 올해 투자하기로 2월 달 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을 증액을 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즉 다들 축소하는 것 아니냐. AI 투자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매출 AI 중심으로 매출 성장을 끌어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AI 투자를 갖다가 오히려 수정을 해서 2025년에도 더욱더 높여내고 있다는 것은 AI 경제가 버블이 저는 버블은 꼈다고 생각해요. 버블이 끼지 않는 경제 기술 발전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경착륙이 아니라 버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연착륙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기업들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AI 경제의 또 하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 또한 지금 건실하게 지금 사실은 매우 높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성장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팔란티어의 성장과 이 주가의 이 높은 고평가 이것이 얼마나 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의 보합세를 만들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팔란티어의 실적 자체는 뭐 좋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이 너무나 높은 주가 고밸류 되어 있는 것 여기에 따른 변동성은 저희가 감안을 하시면서 오히려 쌀 때 잘 좋은 기회에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박사님의 말 잘 참고해 주시고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 분석 자세하게 실적 분석해 주셨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제약 영화에도 관세 부과 예고, 미국 방어주 통신 섹터 금값 강세 관련 금강 주식 강세, 워렌 버핏, 코카콜라 용기는 일본이 잘 만든다, 대한민국 환율 유가 하락 항공주 강세입니다. 자, 어제는 다 네 개가 다 마이너스였군요. 자, 다우 지수는 지금 조금 처져서 지금 일단 그때가 이제 너무 오래됐죠. 하도 오래셔가지고. 역시 이동평균선의 저항 무시할 수 없죠. 61선의 저항이 다가오니까 한번 접었습니다. 그렇죠? W자 완성해서 올라간 다음에 한번 접었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상승 N자, W자 짝꿍댕이 이거를 이제 두 번째를 만들어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5일 이동평균선 이 까만색이 W자 혹은 짝꿍댕이 패턴으로 21선을 돌파했죠. 그 다음에 관문이 61선, 121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면 이걸 막 다이렉트로 뚫어버리겠지만 아주 강하지 않는 이상 일단 기본적인 힘은 보통 이렇게 항상 그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앞두고 주저앉죠. 자, 이런 모습이 지금 포착되었고요. 여기 갭도 있죠. 하락갭.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 30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거 버라이즌이네요. 자, 버라이즌 그리고 T모바일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요즘에 SKT 사태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통신사 딱 3개 있죠. 알뜰폰 빼고 알뜰폰도 결국
그 3, 4망 쓰는 거니까.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KT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통신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결국 뺏고 뺏기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SK텔레콤에서 가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봤자 KT 아니면 U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LGU 플러스나 KT를 해지해도 결국 갈 데가 SK텔레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버라이즌을 가입해서 우리나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미 성숙한 산업, 뭐 요즘에 좀 뭐 인공지능으로 뭐 조금 어떤 주가의 변동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통신사 이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상 다른 통신사의 고객을 뺏어와야만 하는 산업이라는 거죠. 이제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성숙한 산업,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가치주의 반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미국 통신주는 꾸준히 또 올라요. 또 이게 미국 통신주 카드주는 이게 꾸준히 올라요. 우리나라 삼성카드 무슨 KT는 그냥 만년 제자리잖아요. 만년 제자리면 다행이지. 아예 삼성카드처럼 밑으로 막 수직 낙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뭐 계속 오르고 있고 비자 카드도 그렇고 그렇죠. 버라이즌 같은 통신주까지도 그냥 일단 우상향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쨌든 버라이즌이 어제 1.40으로 다우 30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통신주가 1등을 했다는 것은 시장이 별로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아무리 전통적인 주식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받아들였죠. 애플이라던가 지금 뭐 그 엔비디아라던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 애플, 엔비디아가 위에 있었겠죠. 자, 버라이즌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요. 2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 이런 음식료 방어주들이 2등을 차지했고 세일스포스, 그다음에 프록터 앤 gamble, 트래블러스 컴퍼니, 쉐브론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료주가 많고요. 그렇죠? 프록터 앤 gamble 같은 생활용품주에다가 트래블스 같은 보험주. 그러니까 어제 통신주, 보험주, 지금 뭐 음식료 이런 것들 방어주라던가 필수 소비재들이 다우 30 안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지금 상승률 10위 안에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방어주의 강세가 뚜렷했다.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다우보다 살짝 더 빠졌네요. 0.87. 여기도 마찬가지죠. 61선을 살짝 한 하루 정도 돌파를 했었지만 결국 거기서 주저앉고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네요. 여기도 지금 전고점의 저항과 61선의 저항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구성 종목은 뭐 IT도 있고 BT도 있고 다우 30이 아무리 지금 트렌디한 종목들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나스닥의 어떤 그 전체적인 IT, BT의 모든 그 형태를 담기에는 정통적인 그런 정통성과 전통성 두 개 다 지금 갖추고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지금 10.29%로 단독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T모바일 US 나오네요. 아까 다우 30에서 버라이즌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나스닥에서도 T모바일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는 결국 다우랑 나스닥이 다 공이 다우랑 나스닥의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신주가 수익률 1,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약했기 때문에 이런 통신주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통신주는 장기 우상향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신업종이란 게 방어 섹터인 것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T모바일 그리고 버라이즌이 강세를 띄었다는 것은 시장이 약세였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터 커뮤니케이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호텔주도 지금 나스닥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밑에 스타벅스도 있군요. 그렇죠? 메리어트나 스타벅스 같은 이런 소비재들도 나스닥에 있다. 우리가 나스닥을 떠올리면은 뭐 암젠, 바이오젠, 뭐 지금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지만 필수 소비재, 음식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61선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고점과 61선의 저항이죠. 물론 다우는 61선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 나스닥 S&P 500은 하루 정도는 61선을 뚫었기 때문에 다우보다는 지수상으로 조금 더 강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S&P 500은
시가총액 순대로 지금 나열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자, 지금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86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좀 눈에 띄게 하락을 한 것은 이게 지금 요 퍼센트지는 여기 있군요. 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자, 퍼센트지로 따졌을 때는 지금 메타가 지금 2%로 가장 많이 빠졌군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 두 개만 지금 플러스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야 워낙에 보험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보험 부분 빼면 나머지도 철도고 보험이나 철도로 이루어진 굉장히 방어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제 이 나스닥 스타일 있죠. S&P 500 중에서 약간 나스닥 스타일 종목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이해가 되나 넷플릭스는 약간 동색이잖아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비슷한 류인데도 워낙에 강합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지금 계속 관세 정쟁의 여파 속에서도 계속 실적이 계속 좋으면서 다 뚫었습니다. 어제도 플러스였어요. 넷플릭스의 강세 대단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다우존스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존스가 다 61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락 갭이 있고 자, 결국에는 4대 지수 중에 다우,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두 개 약간 비슷하고요. 나스닥과 S&P 500이 약간 비슷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많이 오른 것이 ARM 홀딩스네요.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했죠. ARM 홀딩스의 어떤 설계 자산을 빌려다가 모두 다 설계를 합니다. 엔비디아든 뭐 애플이든 지금 퀄컴이든 다 ARM 홀딩스의 설계 자산을 갖다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시놉시스라던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의 도구를 활용하여 설계도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설계도를 TSMC에 넘겨주면 열심히 TSMC가 만들고요. 그런 구조라고 했죠. 자, 바로 그 말씀드린 퀄컴이 지금 두 번째에 있네요. 퀄컴은 주로 이 모바일 반도체를 설계를 하죠. 휴대폰 반도체. 휴대폰의 AP라고 불리는 머리, 그렇죠? 컴퓨터로 따지면 CPU겠죠. 자, 그래서 퀄컴, ARM 홀딩스, 그다음 온 세미컨덕터 전부 다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지금 보였습니다. 자, 지금 플러스를 기록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플러스를 기록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카이웍스 솔루션즈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플러스 종목이 5개 정도였고요. 퍼센트지가 1%가 넘지 않았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 종목이 조금 강세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니까 당연히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겠지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말고도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브로드컴 같은 것도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미국의 특징주입니다. 미국의 특징주는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입니다. 밑에는 금 차트가 나와 있고요. 최근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달러와 그리고 미국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채권, 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까지 3대 안전자산 중에서 미국의 달러와 채권이 조금 흔들리는 그 가운데 이 지금 금값은 미친 듯이 상승하여 온수당 무려 3,500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지금 조금 내려서 쉬고 있지만 아직도 3,300달러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값이 지금 올라감에 따라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 같은 금광 관련주 있죠. 이렇게 금값이 비싸면 이 금광주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빨리빨리 금광을 개발하여서 금을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광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금광 주식은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옛날 뭐 2020년, 18년, 16년 이 지금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는 뉴스가 많지가 않아요. 이 주식이. 근데 이 뉴스 대충 보면 금광 주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금채굴 기업 이런 것들. 뭐 금 가격 1,900달러로 상승할 수 있어. 2022년 9월 달 뉴스인데 자, 미래로 돌아가고 싶죠. 지금 여기서 딱 2배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22년에 1,900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한 거 요것도 높은 예상이었는데 지금은 4,000달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집에 있는 금부치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니케이입니다. 자, 니케이 아까 말한 그대로죠. 보통은 아까 전에 미국 4대 지수처럼 21선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관문이 60일, 121선. 이게 왜냐하면 완전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5, 10, 20, 60, 120 이동평균선이 지금 완전 거꾸로 된 역배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관문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21선을 돌파하고 61선을 돌파할 때 미국 4대 지수는 약간 주저앉았잖아요. 원래 그게 가장 일반적인 힘입니다. 근데 이 니케이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다이렉트로 61선 뚫어버렸고 오늘도 61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니케이의 요즘에 시세가 대단하죠. 자, 니케이의 시가총액 상입니다. 오늘 보니까 히타치가 2.15, 더 많이 오르는 거 있나요? 미쓰비시, 18위에 미쓰비시가 2.35로 가장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히타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토추랑 미쓰비시. 자, 미쓰비시는 아까 시가총액 20위 하나 있었고요. 이토추는 시가총액 20위 바뀌지만 둘 다 일본의 5대 상사주.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죠. 자, 워렌 버핏이 자, 여기에 살짝 보이는 요게 시즈 캔디죠. 저도 뭐 피넛 브리트를 먹긴 했지만 진짜 달더라고요. 근데 워렌 버핏 보면 아시겠죠? 저렇게 단 거 먹고 이렇게 맨날 탄산 먹고 94세까지 삽니다. 워렌 버핏한테 조언해줬던 헬스 트레이너들 벌써 무덤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먹고 애들처럼 사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드캔디랑 코카콜라를 넣고 또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코카콜라 용기를 들었습니다. 용기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그들이 항상 좋아하는 용기라고. 왜냐? 이 코카콜라는 미국 회사잖아요. 코카콜라 용기를 일본이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옛날에 불매운동 벌였을 때 뭐 코카콜라도 마시지 말자 이랬는데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거. 그 다 털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이 뭐 핸드폰이고 뭐고 막 무슨 하잖아요. 한국산, 대만산 안에도 다 일본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런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부품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토추랑 미쓰비시가 오늘 지금 2.35, 2.48번 정도 오르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미쓰비시 이토추를 포함한 5대 상사의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으며 그리고 후계자로 지금 그 지명된 그렉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초장기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이 5대 상사랑 지속하고 싶으며 50년 동안 팔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제 앞으로 50년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사망하거나 워렌 버핏이 이미 후계자 구도를 지금 넘겨줬는데 그 후계자들이 결국에는 일본의 5대 상사를 계속 좋은 마음으로 보고 매집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대만의 TSMC도 단타 치고 팔았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한 주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아쉽죠. 일본의 5대 상사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버크셔 해서웨이야 워렌 버핏과 후계자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주주총회마다 올려놓는 이 코카콜라 용기와도 이 관련된 결국에 장기 투자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대만 가권은 60일선하고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대만은 시가총액 상위만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텍이 1.17, 델타전자가 1.67, 위신금융지주가 지금 1.75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코스피가 훨씬 더 좋죠? 니케이는 지금 이 60일선을 조금 탈환했는데 이미 6일 전에 이 코스피는 2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더 올라가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3대 증시 중에 가장 좋아요. 자, 코스닥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한 대만이나 일본 정도 되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들어오고 있죠. 요즘에 좀 수급이 좀 바뀌고 있죠. 맨날 팔다가 6,280억, 6,960억. 오늘도 1,000억 가까이 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개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역시 요즘에 가장 강한 좌방산 우조선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많고 코오롱 티슈진 펄어비스가 오랜만에 많이 오르네요. 원래 게임이 관세 무풍지대인데 좀 게임의 그 경쟁력 자체를 올려야지 지금 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섹터입니다. 항공저가 항공주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한진칼 9.65, 에어부산 9.29 쭉 나갑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 올랐는지 뉴스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한진칼이 급등했고요. 에어부산이 그다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항공주가 미국 MRO 사업의 군함 쪽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군함을 넘어서서 항공주도 미국 MRO 사업 협력 기대감이 불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유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율 유가 하락 수혜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우리나라 자체가 만들지 않습니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기자재를 만들겠죠. 대부분 프랑스 에어버스나 미국의 보잉사 거를 수입합니다. 한 번에 내지 못하니 장기간에 거쳐서 리스로 냅니다.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굉장히 비행기 값이 깎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유가는 당연한 것이죠. 항공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유류 할증료로 일부 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유가 부담이 덜어지자 항공주가 비상을 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비상이겠죠. 자, 오늘 항공주가 좋은 이유가 거시적인 경제 지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줄 매도평은 또 이제 워렌 버핏이 언제 또 주주총회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마음에 여러 가지 명언들을 다 속속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마음을 좀 긁는 얘기인데요. 워렌 버핏은 가장 항상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백인으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겸손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장에서 굉장히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자, 워렌 버핏.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 좋았던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었다. 아시죠?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AI 시대이잖아요. 그러면서 노동 환경과 그리고 근로 기준 등도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AI 노동연구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역할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대담한 대담에 소중한 분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AI 노동연구회가 네. 발족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조직인지 좀 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네. 과거에는 이제 노사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네. 했는데 노사정이 모여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네. 논의하고 협의하는 곳입니다. 네.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경사노위. 네네. 예. 올해 1월부터 우리 AI와 노동연구회를 운영 중에 있고 제가 이제 공동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노사정하고 경제부처 AI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AI가 노동 과정과 또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네. 이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해답을 못 찾더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모아서 10월경에 녹색 형태로 결과물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네. 한 5개월에서 4개월 네, 정도이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네요. 예, 예. 굉장히 지금 바쁜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시대 워낙 그 기술 혁신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네. 보니까 우리 사회, 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저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지고 AI 노동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노동 시장과 근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장 근거리에서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한 세 가지 네.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면은 우선 AI 에이전트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디지털 노동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 엔비디아 CEO인 그 젠슨 황이 네. CES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I가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직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거 엄청난 거네요. 예. 그래서 모든 회사,
모든 직무에서 AI 어시스턴트가 도입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엔비디아 내에서는 AI를 활용해서 GPU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발 하라리 같은 분도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갖추게 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밀려나서 무용 계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반의 플랫폼 경제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픈 AI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뭐 틱톡 이런 것들이 AI로 강화된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혹은 이제 AI 기반의 콘텐츠를 플랫폼으로 삼아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AI를 활용한 프리랜서 플랫폼이 우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업워크라든지 피버 그리고 우리나라도 숨고라든지 금홍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 혁명이 지금 산업화라든지 정보화 시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 인간의 인지적 노동까지도 대신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를 넘어서 피지컬 AI로 소위 말하는 로봇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이것이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앞서서 유발 하라리의 말씀 좀 전해주셨는데 세계적인 석가기구 17년 만에 방한을 해서 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맞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군요. 예, 뭐 계급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흐름.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는 직감하게 될 것 같은 예견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는데 지금 노동 환경은 뭐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좀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전역으로 맞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뭐 관세 무역 전쟁 있죠. 맞습니다. 예, 대외적으로도 안 좋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좀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느끼십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용 시장이 진짜 꽁꽁 얼어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밟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한 환갑에 다가선 노인이 된 느낌. 우리나라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98년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겪었는데 그때는 그냥 뼈가 부서져서 이 뼈만 치유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에 구조적 침체 이거는 마치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권력과 살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 그럼 그때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이라는 저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예. 특히 고용 시장은 이제 경제하고 기업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예.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거나 제로 성장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예. 차관님. 제가 태어나가지고 네. 이런 상황은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투자 소비 모두가 위축되고 있는 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이 변수인데요.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업종이 있을까? 이런 진짜 예. 우려가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여기에 관세 정책까지 가해져 가지고 사실 우리 경제가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느낌이 들고요. 네. 자영업자 비중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만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도 붕괴될 정도로 내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경직적인 노동법제 또 갈등적 노사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이 최근에 보면은 신규 공채를 거의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차관님 사실 뭐 IMF 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네요. 네. 이럴수록 AI 변화가 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네네. 제조업 혁신이나 일자리 네네.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모든 말이죠. 빛과 그림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네네. 그걸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예, 네. 빛과 그림자가 있고요. 틀림없이 이미 지금 제조에서는 큰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자료화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HMG ICS라고 예, 나오나요? 예. 예. 저게 이제 현대모터스 그룹 이노베이션 센터 싱가포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싱가포르에 혁신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요 현실 세계 물리적 어떤 그 세계를 가상 세계로 그대로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피지컬 AI의 뭐 전형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밑그림? 예. 실제 공장을 운영하듯이 예.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미국 공장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로봇이 대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그 검사까지도 사족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네네네. 로봇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혁신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작업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사람을 대체하게 되면 노동시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대립적 노사관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현장이 급속히 로봇으로 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활용률이 조금 낮은 편이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에는 이제 G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고 또 고비용이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겠네요. 예, 네. 근로자들도 저항이 아직까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무엇보다는 데이터 주권 문제인데 주로 AI 솔루션을 해외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좀 해외로 넘어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지금 혁신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제조업 혁신의 한 사례라고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의 밑그림 이런 거를 좀 네, 보여주셨는데 네. 공장에서 이제 사람이 거의 없고 로봇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의 직업은 몇 년 뒤에 맞습니다. 사라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걱정들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네.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직업, 아니면 좀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이렇게 네. 좀 나뉠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AI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 있고 또 예. AI를 활용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AI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직업군들, 예를 들자면 뭐 의사라든지 또 뭐 고위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역량이 더 증강이 될 겁니다. 예.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AI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콜센터 상담이라든지 뭐 회계, 법률, 사무 보조 이런 분들의 일자리는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저기도 이제 표시가 돼 있네요. 예. 제가 요걸 한번 설명드리면은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1, 4분면에 있는 그 직업군들이 활용들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활용도도 높은 그런 직업군이죠. 그게 이제 금융 전문가, 의사들, 대학 네. 교수들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노출도는 높은데 이제 보안도가 낮은 거죠. 이런 직업군들은 굉장히 대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보안성이 낮은 직업군에서 이제 높은 직업군으로 그러면은 직업 전환이 가능하냐? 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재직자의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혹은 사회 안전망 이런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예상입니다. 예상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부터라도 내가 AI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지 나중에 좀 살아남겠다 네, 이런 네.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궁금한 게 네, 네.
우리가 이제 AI가 이제 이런 변화니까 지독히도 이제 혁신적으로 변하면서 네, 네. 일자리 고용 시장이 많이 바뀌면서 네. 일에 대한 개념, 관념도 네, 네.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단순 노동 같은 경우 이제 로봇이 대체하게 되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맞습니다. 거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해야지 바람직한 생각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노출되어 있지만 활용을 많이 하는 직업군들은 일의 의미, 일의 개념을 재정립하기가 좋은 그런 직군들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좁은 범위에 지금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 노동자들은 또 보통의 국민들은 일을 생계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일의 개념을 정립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와닿을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AI 관점에서 이제 일의 의미를 좀 재정립한다고 보면 간단하게 일의 이제 생계 수단이 아니고 내 정체성의 발현의 이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게 서로 협업과 연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직에서 이제 조직이 위기보다는 네트워크로 이제 전환되고 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 이제 추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이 이제 단순히 하나의 직업보다는 나의 어떤 그 경력, 직업이 계속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인문학적인 사고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도 그런 부분으로 매우 교육을 중요하죠. 시켜야 된다라는 말도 좀 와 닿습니다. 차관님의 말씀을 직접 예,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AI 시대에요 노동법 이런 부분도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효율성 그리고 고용 불안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잘 정립할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노동 규범이라고 그러면 개별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게 있고 그게 근로기준법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집단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이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 이것이 노동 과정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이것이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낙관적으로 보면 이런 AI가 노동의 효율성을 개선을 해서 근로시간을 줄이겠죠.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창의적인 일에 이제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낙관적인 이제 일인데 이 줄어든 근로시간을 만약에 불필요한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쁜 척해 보이는 일에 이렇게 집중한다 하면 이것이 이제 그 덴마크 학자인 그 데니스가 말하는 가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노동이 이제 번성하게 되면 생산성이 오히려 더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려면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근로시간 딱 맞춰진 52시간 그렇죠. 근로를.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주 50시간 이렇게 40시간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주 52시간 넘는다 했을 때 이걸 계속해서 연간 주 50시간 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딱 주 40시간 그리고 최대 52시간 내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주마다 딱 그걸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 나라는 없습니다. 보통 월 단위 또 이제 연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야지만 그냥 일하는 척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상을 근로시간과 연계시키기보다는 탈시간급으로 가야 된다.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계획의 핵심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의 변화인데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직이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에 생산직 위주로 단결하고 노동자율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지적 노동까지 대신하기 때문에 사무직이라든지 프리랜서도 주도권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문제가
아주 낮은 노사 간의 낮은 신뢰 관계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아예 또 노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둔감한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진짜 들어보니까 AI 시대에 좀 변할 거는 변해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상임위원님을 모셔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주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궁금한 부분이 그렇다면 AI 관련해서는 투자 네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조금 더 현명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네. 많은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 2년 주기로 해서 한 기업을 발굴해서 좋은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네. 특히 중견기업에 저희 지금도 마음을 투자를 잘 하고 있죠. 알겠네요. 예, 예. 작가님께서. 그래서 이제 AI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국장과 미장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제 AI가 생성형, 추론형에서 지금 피지컬 쪽으로 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아시다시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AI 솔루션이라든지 또 크라우딩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제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본과 인재가 이제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길 수 있을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한국의 강점은 어쨌든 앱 빌더스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것들 혹은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강점이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제조업 부분의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 AI로 전환된다 하면 네. 그게 이제 로봇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현대나 삼성도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가 강점이고 또 제조업 기술이 있고 또 배터리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피지컬 AI 쪽에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 하면 또 우리 국장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에 다만 이제 뭐 제일 싼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따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네. AI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너무 주제넘은 발언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몇 년 안에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제조업 강국인 피지컬 네, 우리가 AI 좀 주도했으면 좋겠고 AI 연구에 또 발족해서 활발한 네,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기술과 노동시장을 잘 접목해서 좋은 성과 내시길 네. 저희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분석 그리고 말씀으로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연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은 바로 워렌 버핏, 요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워렌 버핏, 과연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우리에게 해준 건 무엇인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 현금화한 작년부터 계속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작년, 재작년 주주총회 때도 워렌 버핏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주총회 때 꼭 오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러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타이밍이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버크셔 주총 시간도 원래는 6시간을 하는데 4시간으로 줄이고 나서 워렌 버핏이 결국에 은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후임으로는 이제 그레그 에이블이라는 지금 비보험 부분의
부회장이 차기 CEO로 선정이 됐고 내년 시작하자마자 이 에이블 CEO가 취임을 하고요. 워렌 버핏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은 떼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회장으로 이 자리를 옮겨서 직접적인 경영 관여는 하지 않고 회장의 위치에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관망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워렌 버핏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이제 CEO에서는 물러나지만 한 주도 팔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대신 조금씩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1965년부터 작년까지 550만 %가 올랐습니다. 550%가 아니고요. 550만 %가 올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차기 CEO의 입장에서도 이어질까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워렌 버핏은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진짜 행운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엄마 뱃속에서 고민을 하고 항상 상의를 할 거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그러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나타냈는데 결국에 미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재정적자 문제는 트럼프의 입장과 거의 동의하는 코멘트를 했고요. 반면에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이게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시장에 너무 겁먹지 마라. 지금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손익계산서보다는 대차대조표를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마지막까지 조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결국에 최종 조언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투자해라. 종목 고르고 시장 고르고 이런 것보다 결국에 그 돈을 나에게 투자해서 내가 스스로 존경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그때 진짜 돈을 잘 벌고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조언을 해준 워렌 버핏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반전이 되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힘이 유지될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저희는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